자,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최정아 연예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0시를 기해서요. 수도권 일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그동안 시행됐던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그 0시 이후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9월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 24시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 이유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 때문입니다. 수입이 아예 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책 없이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죠. 좀 병적으로 치워왔었고, 그리고 환기나 그리고 이제 뭐 청소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일하는 친구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2.5단계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마음대로 이제 나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12시 이제 딱 풀린 기념으로 이제 잠깐 이제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습니다. 듣고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숨통이 튀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모처럼 활기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는데 그 전에 2단계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단계로 완화됐다니까 코로나19는 괜찮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허.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주요하게 바뀌는 건 우리가 그동안 밥 먹다가 9시만 되면 집에 가야 됐죠. 그랬죠. 근데 이제는 9시가 넘어서도 음식점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입명부 작성에서 좀 논란이 됐던 게 개인정보 보호였죠. 맞아요. 누가 이름 보고 전화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전화번호만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고위험 시설이라서 이것도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제한을 좀 걸어뒀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걸 금지하고 흡연실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다 보통 마스크를 내리잖아요. 네. 취식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영업을 해도 됐었는데 이제 한 자리 띄어서 앉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칸마이 같은 걸 설치하는 업소는 네. 예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중에 그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이제 의무화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도 300인 이하 되는 학원은 이제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 못 하신 분들 많죠. 몸 근질근질하다 분들 많은데 헬스 같은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도 되고 다만 이제 줌바 댄스 같이 과거에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었던 그랬었죠.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집단 운동은 금지가 된다라는 점 그게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2단계로 완화됐으니까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우리 긴장이 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완화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또 호소하시는 분들은 계시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PC방 업주들인데요. 일단 좌석 띄어앉기는 좋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방역 수칙을 모두 지키면 문만 열어놓고 장사는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좀 고충을 토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PC방에 지급하는 이 지원금의 규모가 실질적인 피해액과 비교해서 턱없이 적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PC방 관계자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성인 손님만 일단 받아서는 아르바이트 비용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일단 자리를 좀 채워줘야 하고 그리고 음식도 시켜 먹잖아요. 그 네, 학생들이. 그 친구들이 음식을 시켜 먹어야 아무래도 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PC방 점주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하던 PC방 4개를 접었다. 이건 팔다리 다 잘라놓고 영업을 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 PC방 업주분들이 이런 호소,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 운영 조건에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 수입 원인 학생 손님과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은 문을 열어놓고 장사는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무엇이 틀립니까? PC방에서 그 PC로 버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버는 거는 음식을 팔아서 그 음식으로 버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정지시켜 버리니까 저희가 벌 수 있는 게 지금 없고 지금 도리어 적자 상황입니다. 어저께 밤에서 오후 1시까지 매출이 3만 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손님들이 입구에서 취식 금지라는 걸 보고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어려우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방역당국도 저런 호소와 하소연을 또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걸어볼게요. 그런데요, 일단 2단계 완화가 되면서 문을 여전히 못 여는 곳도 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고위험 시설 11종인데 PC방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긴 했는데 아예 문을 못 여는 것도 11곳이나 됩니다. 어허. 그중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면 노래 연습장, 그러니까 아, 노래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노래방. 얘기하죠. 노래 연습장의 아. 업주분들이 상당히 큰 불만을 지금 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감염 경로와 전혀 무관하게 일부 업종을 찍어서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노래방이나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몇 번 집단 감염의 그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뭐 유흥업소들 클럽이나 룸사롱 같은 유흥업소들 지금 못하게 되고 콜라텍 그리고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또 집단 운동하는 것 중에 격렬하게 운동하는 곳 이런 곳들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300명 이상 모이는 이런 데는 지금 11개 업종이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이제 업종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몇 차례 N차 감염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고려가 된 것 같고 이제 실제적으로 만약 영업을 하게 했을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11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춤추거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격렬하게 춤추다 보면 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옆 사람과 가깝게 얘기하려면 음악이 크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스크를 내리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업주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고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대책의 수립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고위험 시설이 모두 12개 종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방 이번에 이제 빠진 거예요. PC방은 영업을 풀어준 건데 제한적이나마. 그런데 앞서 들으셨죠? 미성년자 출입 금지 그리고 취식, 음식을 그 안에서 시켜 먹지 못하게 되는 조건은 달았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다른 11개 업종도 다 불만 클 겁니다만 지난 몇 달간 사실 서민들과도 관련이 많은 데가 노래방이잖아요. 이 노래방 업주분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 직전이랍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모여서 노래한다고 해가지고 다 감염되는 거 아닌데 지금까지 고위험 시설로 다 한류를 시켜놔가지고 연습장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그동안 협조를 해왔는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바지 왔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버틸 힘도 없고 그래서 숨통을 줘서 좀 살게 해줘야지. 지금 우리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용접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김은배 팀장님 어떤가요? 참 그동안 방역 당국의 협조도 잘 해왔고 지금 영업도 못해서 지금 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는 더 졸라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 하소연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를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연습장 그 11개 직종이 위험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 그 노래 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또 참지를 못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 내용이 그겁니다. 왜 차별적으로 정책을 해가지고 노래 연습장만 그 11그 직종에 포함시켜서 못하게 하느냐. 또 하나는 수도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영업 등록증을 모두 반납하겠다. 강경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런 방역 대책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어떻든 정부에서는 지금 노래 연습장을 11개 직종에 끼워넣었어요. 이걸 네. 빼지 않은 한 노래 연습장은 지금 영업하기가 당분간은 힘들게 됐습니다. 네. 물론 뭐 비단 노래방 업주분들의 고통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노래방을 상황을 예를 들면요. 일단 건물의 임대료도 내야겠죠. 그리고 이 노래방 공목 있잖아요. 공목에 대한 저작권료도 매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을 못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의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곳곳에서 세상에 이런 풍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의 북구에 있는 말바우 시장 상인분들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거. 네네. 유명한 곳이죠. 이게 음성이라는 표차를 내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 있냐면요. 이곳이 이틀 동안 그 인근의 식당 그리고 인근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 문을 이틀 동안 완전히 전면 폐쇄합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여러 차례 소독, 방독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요. 심지어 이제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도 모두 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하신 분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토요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손님들이 워낙에 계시니까 이렇게 음성 확인이라는 코로나 검사 결과를 표찰로 만들어서 상인분들이 아이고. 목에 내건 겁니다. 세상에 저 업주분들이 상인분들이 가게 이름 적힌 것을 목에 걸고 계셔도 시원찮을 판에 보세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이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손님들이 여기 찜찜한 마음 갖지 않고 찾아올까 봐. 그런 신락 같은 희망 갖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나왔어요. 여러분 안심하고 오세요. 저희 소독도 다 했어요. 아마 그런 하소연 아닐까, 눈물겨운 하소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상인분들의 절박한 심정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걸고요. 안 걸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하나도 안 빠지고 전부 했잖아요. 시장 사람들이. 검사를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 말바우 시장 사람들이 다 하는데요. 검사 안 받은 사람은 또 안 줘. 그게 그거 차고 안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장사를 아주 죽서분답게 아주 폭탄 맞아갖고 사람 자체가 안 다니면 넘어 죽겠다는 게 진짜. 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나왔어요. 이 표차를 그냥 개인이 임의로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역 당국이 이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검사 받으신 분한테만 발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오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방역에 비협조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코로나19 확산의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집단 감염 사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산발적으로 나왔던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교회에서 대면 예배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1,708명 정도 공무원을 동원해서 총 2,342곳의 종교시설을 일단 확인을 하려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교회나 사찰, 성당이 다 포함되는데 네. 저는 당연히 아무 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교회 16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가 어허.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교회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 아닌가요? 결국 이곳에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또 생각지도 못한 감염자가 생기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정말 독실한 신앙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집에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일부 소수 교회의 방역 비협조가 자칫 대다수 개신교, 대다수 교회들이 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고요. 모두 피해 전체가 도매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금만 대면 예배를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요.
대면 예배를 오히려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목사가 긴급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일단 대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일단 20일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각 교회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담긴 속뜻이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라면서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 저는 이 전체 긴급서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면서 긴급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또 뭐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 앞부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 좀 해볼 내용이 있어요. 이 감리교 목사님이 보내는 비상시국에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는 내용인데 보세요. 주일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를 오는 20일부터 드림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다. 근데 보세요. 코로나 시국에서 법적 책임이 중요해요.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해가지고 만약에 감염이 되면 이건 지금 법적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금 이렇게 불씨가 사그라들려고 해서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놨는데 다시금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이제 감독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고 교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돼 있지 않고요. 또 하나 많은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처음 교회가 생길 때도요. 처음 교회를 드렸던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가정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다락방에서 처음 예배가 이루어졌고요. 카타콤에 온갖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은 카타콤에서 2명, 3명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피해와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느 장소,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반드시 모여야 예배고 가정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감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을 다 지금 적게 하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고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그걸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반드시 온라인으로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 소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고 가능한 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감염의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의 서신과 주장은 일반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또는 성경의 기본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자 구원자인 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 글쎄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듯한 이 말을 과연 시청자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는 대다수의 교회한테 돌아갈 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가요, 오늘부터 수도권 일대에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지금 추석 연휴를 가장 심각한 이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9월 28일부터면 장윤미 변호사님 추석 연휴 닷새가 들어가 있고 더 2주라면 10월 9일 한글날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추석 연휴 기간이 이번에 5일이나 됩니다. 물론 이제 고향을 찾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연휴가 이처럼 길어지면서 사실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사람들이 되게 늘어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방역 당국이 상당히 좀 신경 쓰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엄중하게 방역에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요. 그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이와 발맞춰서요. 각 지자체는요. 벌써부터 추석 때 이동 자제를 지속적으로 자기 고향 출신 이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알리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상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성묘하시든지 미리 성묘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전국의 고속도로가요. 몸살을 앓았는데 저렇게 미리 성묘하는 이 인파도 상당수였을 거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은배 팀장님 추석 때 방문 자제 주십사 각 지자체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내려올 건데 그걸 자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 방역이 비상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대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 보성군 보성읍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뭘까요? 내용을 보니까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끝에는 이제 사투리인데요. 네. 저걸 쓰면은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저도 생각에 부모님을 뵈는 게 원칙인데 네. 그래도 정부에서 이번에 고비라고 하니까 2주 동안은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전화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으로 해가지고 좀 성비를 치를 수 있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아마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현수막에요. 저 해당 지자체 보성군에 세심한 배려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뭐냐면 아들, 딸아만 한 게 아니에요.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 게 며느리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전화가 뭔지 아세요? 고향에 있는 시부모님이 아이 며느리야 며느라가 이번 오지 마라 코로나 무섭다 오지 않아도 된단께 이런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죠. 며느리까지 현수막에 넣은 거예요. 며느리의 근심 조금 한시름 덜게 해주려는 그런 배려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이 지자체의 호소, 정부 방역당국의 호소 이번만큼은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언제쯤이면 뉴스파이터가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지 않을 날이 올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6일에 오후 3시쯤에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50대 남성이 낮술을 먹고 그러니까 오후 3시니까 술에 취했다면 낮에 술을 먹은 거겠죠. 낮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소형 SUV를 타고 이게 도로를 약간 이탈해서 이 철제 가로등 있잖아요. 네. 거기를 들이받았는데 이 가로등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6살짜리 어린이와 그 형이 서 있었어요. 저게 사고 현장인가 봐요. 네, 처참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이 어린아이 둘이 서 있었지? 엄마가 이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는 과정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바깥에 두고 들어갔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충격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등이 뽑혀서 쓰러졌는데요. 저 쓰러진 가로등에 어린 6세 아이가 깔리게 됐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이 6살 아이가 숨졌던 아이고, 사건입니다. 세상에. 말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 당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길래 무슨 일인가 갔죠. 사고는 나 있었고 애는 다 실어갔고 전부터 쓰러져 있었지. 오토바이 받아서 나갔고 그 다음에 전부터 쓰러지니까 소리가 컸죠. 받치는 소리. 저 영상 정말 너무 보고 있을 수가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를 근처에 있었던 상인이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 사고 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등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게 내부까지 들릴 정도로 너무 컸다라는 거죠. 이 꽝 하는 소리가 너무 컸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한 것이 이 가로등과 부딪힌 이 6세 아동이 의식 없이 쓰러지게 됐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고 현장을 본 아들, 그러니까 첫째 그 아이가 형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매장 밖으로 나왔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보고 이 쓰러진 아이의 이름을 연신 부르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신고는 사고를 목격한 상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눈앞에서 동생의 사고를 본 형도 형이고요. 그 아이 큰아들 손에 이끌려 나와서 처참한 현장을 봐야 했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떡합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왜 아이를 그러니까. 길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 앵커도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아니 그 금쪽 같은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잠깐 햄버거 사러 들어갔다 왔는데 아이가 죽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 엄마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도요.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옆에 있는 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6살 동생이 자기 앞에서 처참한 저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아이는요. 제가 볼 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말을 못한대요, 제대로. 왜냐하면 그 엄청난 충격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남아있을 거거든요. 심리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술 먹고 대낮에 그것도 음주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SUV를 타고 운전하고 와서 저 아이 한 명의 아이의 생명을 저렇게 그냥 무참하게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으면 이 사람이 이 태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부모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혹시나 가게에 들어가면 마스크 벗고 있는 분들 식사하는 분들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또 들어가면 출입명부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자기는 그냥 햄버거만 사갖고 나오려고 가능하면 밖에 좀 있어라고 형한테 맡겨놓고 들어갔다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엄마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평생 동안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온 가정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줬고 그 어린 그 형에게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안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천하의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느낄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답답해서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김은배 팀장님, 이 사고 낸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진짜 왜 이랬답니까, 진짜? 그 50대 남성분이 그 근처 식당에서 아는 분하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이 연예계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음주 측정 수치가 0.08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음주 측정에서 0.0상이면은 면허가 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를 시키는데 0.08이면 상당히 이제 취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아이 한 명을 이제 사망시켰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윤창호법이 있습니다. 네. 윤창호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에 의하면은 사망사고 시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5조 11의 그 1항을 보게 되면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 취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판관이 어떻든 간에 그 조항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입건을 하고 또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 끝난 다음에 10일 내에 이제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재판으로 기소할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그래요. 점심에 낮술 먹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운전대는 왜 잡습니까? 운전대를 왜 잡아요? 이 아이, 이 불쌍한 이 아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형, 그리고 그 엄마, 지금도 자신의 가슴을 쳐가면서 자책하고 있을 그 엄마, 풍비박산한 이 가정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정말로 이런 경각심을 안 갖는 겁니까? 꼭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야지 그때 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치킨 배달하던 가장을 숨지게 만든 그 음주운전 사건요. 그 운전자, 30대 운전자가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자,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잠시만요. 법정에 가서도 심신미약 주장하실 건가요? 그래 들었다 돼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완전 무장한 거예요? 지금 롱패딩으로 지금 모든 걸 다 가렸어요, 지금? 네, 아직 롱패딩 입을 시기는 아닌데 정말 조금도 국민들한테 얼굴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일단 피해자에게 죄송하냐는 질문에도 무답으로 일관을 했는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 사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일 새벽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에서 오던 치킨 배달하려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일단 만취 수준의 그런 수치라면 일단 적용되는 법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최근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추세를 보면 대부분 영장이 발부될 것을 일단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마지막 질문에 이 얘기하죠. 법정에 가서도 심신미약 주장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체포된 이후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병원에도 몇 차례 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시치 심사 전까지. 뭐 행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거겠지만 이런 주장은 좀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가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면. 운전대를 잡기 그 직전의 상황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 끝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바로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지인 3명과 인근의 그 을왕리 해수욕장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까지가 2.5단계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시까지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차수를 변경해서 모텔에 가서 이어서 술을 마시던 중에 일행과 시비가 붙고 싸움이 나오면 그러면 그냥 뭐 사과를 하든지 나왔으면 되는데 그 자기의 화를 못 참고 운전대를 잡고 가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참변 이런 교통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물론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요. 그러면 그 불안정한 장세, 뭔가 화가 난 상태에서 음주까지 술 취한 것까지 가해져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차가 이 여성의 차가 아니에요. 허허. 이 같이 동승했던 40대 남성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남성 법인 소유로 등록된 차량이에요. 허허. 그리고 이 둘은 그날 처음 만났고 이 동승자의 지인과 이 여성이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운전자 바꿔치기 얘기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게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바꾸자. 이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도 적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동승자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그 전제를 하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했거나 하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네. 운전자뿐 아니라요. 조수석에 탔던 40대 남성 둘 다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자, 사고 목격자이자 신고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에 바로 전화를 해서 차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객분께서 그 4차선 중앙에 엎드려서 계셨거든요. 동승자석에 있는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이미 만취가 됐고 안쪽에 또 사람을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네. 여자도 딱 보니까 취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있는 창 유리랑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 다 꼬여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했는데 근데 경찰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와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승자였던 그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정말 가관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정말 가관입니다. 남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놓고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술이 취해가 제정신도 아니겠죠.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지금 사고를 냈잖아요. 사고를 낸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119 불러서 구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그럼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빨리 119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데 저 안에서 지금 목격자가 전화해서 그 소방관들, 그러니까 119가 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10분 지났는데 그때야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든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두 번째, 119에 전화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지만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결국 변호사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분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본인이 처벌받는 게 더 무서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서 이 처벌을 좀 면해보겠다는 생각밖에 머리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정,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저런 지경에 빠뜨려 놓고 결국 그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본인의 빠져나갈 궁극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게 분노가 치밀다 보니까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이 치킨 배달을 하다가 사망한 피해자,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올리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먹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가게 시작 후에 계속해서 이 치킨 배달을 직접 해왔었대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사고로 인해 가족이 완전히 한순간에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가족의 분위기를 전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굉장히 또 화가 난 마음을 전한 게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선에 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셨던 목격자분이 이 자동차 앞 유리가 깨졌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하더라라고 이 따님이 얘기를 하면서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5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56만, 조금 전에 저희가 또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56만 명까지 일단 넘었다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분노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한 시민단체가요, 급기야 이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고발했다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바로 살인 혐의입니다. 아하. 왜냐하면요,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이 가해 운전자는 이건 분명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 동승자에 대해서도 살인의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면 사실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깔려 있는 거고요. 이 동승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음주운전 방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살인에 대한 방조로까지 법률을 좀 확대 적용해야 된다. 이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가해 운전자와 거의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아, 살인 종범이라는 게 그럼 종범의 의미를 좀 시청자분들께 좀 풀이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종범은 이제 방조범, 어떤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데 옆에서 거드는 아하.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본인이 같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는 그 앞뒤 정황들, 아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방조범으로까지, 특히나 살인의 방조범으로까지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도 지금 분노가 치밀어서 급기야 이 둘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법률적으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게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통상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형 정도에 불과한데 음주운전에서 특히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까지 동일하게 그 법률을 적용하면 그건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게 생겼고요. 네. 그걸 더 강화한 게 이번에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최저 형량 자체를 일단 올린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살인죄와 버금가는 그런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이 죄로 처벌을 해도. 이 시민단체 주장이라는 건 이건 살인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정도라면 사실상 살인행위에 거의 근접한 행동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그런 어찌 보면 선언적 의미의 그런 고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온 국민의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개그맨 김원효 씨가 이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얘기 나눴던 6살 아이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네. 자기 전에 한마디 하고 잘게요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만 좀 합시다 음주운전. 제발 좀 합시다. 처벌 강화.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100%. 네. 음주운전 그만해야 되고요. 처벌도 강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한두 건입니까 대체?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개그맨 김원호 씨도 분노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기사 볼 때마다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정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효 씨는 더더욱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가정이에요. 이 아이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김원효 씨한테 얼마나 이 분노가 치솟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비단 김원효 씨뿐만 아닐 거예요. 시청자분들 국민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엄벌에 처해지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좀 수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는데 최정화 기자님. 자,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최정화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종이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최근에 연이어 들이닥친 엄청난 장마철 폭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몰려드는 근심과 고충도 없지 않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또 하는 고민을 더 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 안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늘 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와 함께 오늘의 시련을 힘차게 극복해 나갈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자, 근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수해 현장을 찾았다는 내용보다도 저 영상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게 있었죠,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옷인데요. 네. 지난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12분짜리 이 시찰 영상에 담겨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저 옷.
저 하얀색 네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딱 보시면 이때 주변의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만 지금 하얀색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네이를 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른바 일각에서는 뭐 반소의 러닝 패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보통은 저희가 화면에서 가장 볼 수 있는 모습은 하얀색 셔츠 차림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네이 차림이 굉장히 더 이질감이 있게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12분짜리 영상에서 굳이 이렇게 네이를 입고 나왔던 것은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가 뭐 감염병이라던가 대북 제재라던가 뭐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친근한 모습으로 뭔가 애민 정신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읽히고 있는데요. 뭔가 흉흉한 민심을 자신의 이런 뭐 옷이라던가 좀 친근한 모습으로 좀 다독이려는 그런 계산이 들어간 패션이다라는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이때 이 수해 현장을 한 달 반 만에 다시 찾은 그런 피해 복구 상황을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시찰을 했을 때 이 모습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네. 근데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는요, 뭐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중요합니다만, 야, 김정은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수해 현장 방문하는데 저렇게 러닝 패션으로 나간다고? 레알? 최재만 교수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여러 번 저런 모습 보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엉덩이에 막 옷이 그 흙으로 묻는 정도 그렇게 앉아서 막 얘기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시찰할 때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소위 이제 애민 사상, 즉 국민 또는 인민 그들의 표현을 하면 인민을 생각한다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요. 옷도 저렇게 다 벗고 런닝 차림으로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그 김정은의 모습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이제 현장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인데 저기 보면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도 본인이 직접 걸어요. 지난번에 건강 이상설 때문에 논란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저런 모습을 통해서 건강하다는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고 네. 황해도를 찾은 것은 황해도가 사실은 그 곡창지대 사이 북한에서 가장 많은 쌀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북한 삼중고입니다. 대북 제재 계속되고 있죠. 두 번째는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죠. 아하.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런 현장에 직접 가서 김정은이 지도를 통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찍혔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그런데 저 수해 현장 시찰에서 주목받았던 인물이 또 한 명 있다면서요, 김은배 팀장님.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현성월 부부장인데요. 아하. 원래 그 현성월 부부장은 명품 가방이라든지 화장도 짙하게 하고 쥐떡하게 서 있네요, 지금. 아하, 예, 네. 화려한 의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베이지색 상의 셔츠에다가 검정 바지를 입은 거 보니까 수수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수수한가요? 수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방남을 했었어요. 이때가 비교하면 수수하다 이거죠? 네네. 그때 보면은 롱코트를 입고 저 모피가 저기 여우털이거든요. 네. 여우털을 딱 걸치고 그다음에 핑크 브라운 가방을 걸치고 또 앵클 부츠를 신어가지고 패션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했는데 네. 아마 저 패션도 저것도 선전선동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임의로 안 하고 아마 어떤 허락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수행할 때는 저렇게 검소하게 베이지색의 검정 바지 입은 거는 아마 눈을 의식하고 네. 저런 문제 때문에 쉽게 남들한테 뛸 안 되니까 자기를 좀 약간 패션을 죽였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뉴스의 대부분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정권의 홍보용이겠죠. 그래서 수해 복구도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4차례에 걸쳐 폭우와 태풍이 들이닥쳤으며 이로 인하여 황해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조선노동당원들로 모진 12,000명의 탄원자들이 꿈을 빼 폭우 현장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사람이 아파해도 같이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함께 겪는 것이 소풍으로 미덕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성 변호사님, 저 영상에서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저 뭐 뒤에 영상도 있습니다. 아래 자막에 영어 그렇죠. 자막이 있네요, 지금. 영어 자막 있죠. 아하. 그리고 저 계정 이름이 에코 오브 트루스입니다. 아하. 일단은 영어죠.
그럼 이걸 누가 보라고 만든 걸까요? 일단 북한 주민들만 보는 거면 저렇게 거추장스럽게 그러네요. 영어를 뭐 적어놓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결국은 대외 선전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인권 탄압 많이 하고 그리고 폐쇄돼 있고 이런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다. 그러니까 정상국가 얘기가 만날 나올 때 예전에도 이설주여서 한번 동행했을 때 예전에는 항상 이제 뭐 위원장 혼자 나오는 거지 뭐 일단 쉽게 말해서 퍼스트레이디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함께 나온 것도 정상국가로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이 유튜브 영상도 전 세계적으로 북한은 정상국가다라는 걸 한번 다시 보여주고자 만든 그런 홍보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 지금까지 수해 현장이 방문한 것은 앞서 최정학 기자님 설명처럼 뭔가 이 백성들을 이 평양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거, 애민 정치를 보여준 거 아니냐 하는데요. 글쎄요. 김정은의 실제 모습은 대체 어떤 얼굴 쪽에 가까울까요? 충격적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하는 하늘 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신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 혁명의 정죄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런 자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 천하의 둘도 없는 만고역적 매국노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극악한 조국 반역자인 장성택의 짓돌리는 죄상을 영원히 기록하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아마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텐데요. 장성택 처형 때 지금 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랄 뉴스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성택의 서열이 서열 2위였습니다. 어허. 더 놀라운 건 본인의 고모부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내부 정치에 신호를 주기 위함이라는 그 의도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또 당시에 이례적으로 체포 장면을 공개하기까지 그랬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역과 부패 혐의, 국가 전복 음모죄 혐의로 처형을 당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렸고요. 네. 이게 2013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저렇게 끌려 나온 장면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한테는요. 예, 굉장히 네.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바로 2014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반당 반혁명 종파 일당을 적발 수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우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장성택 처형.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충격에 배가 되는 뒷얘기도 공개됐다면서요, 최재명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밥 우드워드라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죠. 네.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 이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걸쳐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내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경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허.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고 간부들이 있는 건물에 그 시신을 놨다. 아하.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에. 너희들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협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밥 우드워드가 경로라는 책에 썼는데 네. 이게 사실인지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트럼프가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많이 알고 있다는 내용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뭔가 이런 얘기를 친밀하다. 들었다는 거. 그렇죠. 아하.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부풀려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정말 장성택의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시신을 정말 간부들이 있는 어떤 사무실이나 아니면 건물에 놓아두었는지 하는 부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하.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로라는 책의 내용에 의해서 지금 김정은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말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자신의 가족을 끔찍이 챙긴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18년 3월 31일에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아하. 인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CIA 국장인데 일단은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측은 당신이 이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김정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다. 내 아이들이 남은 인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굉장히 잔인한 얘기했었죠. 그렇죠. 김정은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느 쪽 얼굴이 진실에 가까운 얼굴입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비공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한순간 이 분위기를 얼음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뭡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손에 담배를 불고 한 손엔 허리를 이렇게 딱 올리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심심찮게 볼 수가 그랬었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비하인드인데요. 네. 이 아까 경로라는 책에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평양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아하. 이때 김정은이 미국 대표단 일행을 다 불렀대요. 네. 근데 이 자리에 김정은이 있었고요. 또 부인인 리설주가 있었고 그리고 김여정,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또 담배를 물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때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센터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언을 하자 당연히 그 자리가 얼어붙었고 그리고 김영철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거의 마비가 된 것 같은 상태로 어떤 반응을 이 김 위원장이 하는지를 딱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드워드 그러니까 누구도 이 북한 지도자에게 담배는 몸에 나쁩니다. 담배 그만 피세요라는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아하. 이 다음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 이게 그냥 여느 정상 국가 같으면 그냥 이 수행단이요, 정부를 대표한 수행단이 그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줄이는 거 어떨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얼음이 됐답니다. 장현민 변호사님, 북한만의 특수성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을 풍자하기도 하고 뭐 희화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담배 피는데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 얼어붙은 겁니다, 분위기가. 네.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깬 게 바로 그 부인 리설주 여사였다고 어허. 하는데요.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나도 남편한테 흡연, 담배 피는 게 몸에 좋지 않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때야 비로소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CIA 국장은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할 텐데 그나마 부인이 살려준 것 같아.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했네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설주 퍼스트데이라고 그러죠. 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했는데 201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하. 그 당시에 대북 특사대로 갔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마 그 같이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몸에 해로운이 끊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했어요. 물론 이 북한에 사시는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한테 훈계나 조언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아하. 존엄 모독이니까. 최고 그런데 존엄이니까. 한국에서 간 그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때 아마 그 김영철인가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깍 얼어붙은 거예요, 지금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그랬겠나 근데 그 보네. 당시에도 리설주 그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리설주 호스텔이. 뭐 여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리설주 여사가 뭐라 했냐면 늘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말을 들으지 않았다면서 손뼉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손뼉치니까 분위기 풀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때마침 지금 손뼉치는 영상 나오네요. 그 얼어붙었던 그 자리가 화기애애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당시에 만찬에도 아마 리설주 여사가 아마 제 남편이라고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 보기엔 와이프, 자기 리설주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감초역으로 그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아마 담담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진짜 어느 게 김정은의 진짜 모습인지요. 왜? 금방이라도 될 것 같던 비핵화가요. 지금도 몇 년째 답보 상태인 걸 보면 여전히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이들한테 핵을 짊어지는 삶을 줄 수 없다고 했던 그 말. 과연 거기에 진실은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혼의 아픔을 듣겠다? 궁금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바로 배우 김성경 씨의 이야기인데요. 아하, 네. 네, 김성경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부부의 세계에서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아마 그 한소희 씨, 그러니까 네. 여다경 역할의 엄마 역할인데 유행어가 이겁니다. 어머나 지 선생님.
제가 이걸 하려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요. 네, 1989년 KBS 드라마 비극은 없다라는 이 작품으로 데뷔한 후에 MBC 네. 패왕사신기라던가 해를 품은 달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서 나오기만 해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 독특한 말투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어왔습니다. 네. 이 김성경 씨 같은 경우는 2004년 6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을 했으나 네. 이혼을 하기도 했어. 네. 근데 김선경 씨 그 드라마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최종화 기자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할까요? 네. 그 대사가 무엇인고 하니 제가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어머나 뭐 있잖아요. 어머나 지 선생님 굉장히 네. 품이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또 못된 듯한 그 말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뭔가 예리한 그게 있나 봐요. 어머나 지 선생님 네 하는 거. 그런데 이 배우로 맹활약 중인 김선경 씨가 최근에는 연하남과 커플이 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진짜는 아니고요. 아하. 진짜면 또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팬분들이. 어쩐지. 네, 일단은 김성경 씨하고 이지훈 씨. 네. 네, 두 분이 지금 연상연하 커플이 됐는데 아하. 가상 커플입니다. 일단 지금 MBN에서 하고 있는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다사 네. 3 시즌 3에 이제 커플로 출연을 하는 건데요. 지금 김용건, 황신혜 씨, 또 탁재훈, 오현경 씨 또 함께 이렇게 김성경 씨와 이지훈 씨가 뮤지컬 선후배로서 함께 커플이 된 건데요. 네. 일단은 각각 부캐를 만들어서 한 집살이를 같이 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일단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선경 씨가 연하남과 커플했다는 소식은 아마 연예부 기자들 총동원되는 그런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건 가상의 커플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혼의 아픔 털어놓기 힘든데 그 이혼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도 이제 누나는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누나는 그냥 아예 포기했어. 사실은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난 좀 본의 아니게 생겼지. 나 지금 오래됐지. 한 12년, 13년 됐지. 사실 남자들이 처음에는 다 여자 편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뭐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준다고 뭐 다 한다 그러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했던 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그렇죠. 나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말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용납을 못해. 내가 어떤 여자로 어떤 와이프로 보여주겠냐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잘 보이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면 좋아. 저 구구절절 털어놓는 속내가 혹시 최진봉 교수님 이혼의 아픔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속내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2005년도에 금융업계에 근무하는 분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말에 본인이 제일 아프고 싫어하는 게 뭐냐? 말로 상처를 주거나 받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용납할 수 없다 그랬고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좋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 안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봐요. 즉 성격 차이로 그러니까 이혼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말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을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뭔가 두 분과 어떤 사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통해서 본인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길 바란다. 이 얘기도 결국은 본인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어떤 삶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신뢰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결혼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성경 씨가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이 결국 본인의 결혼생활의 아픔을 맞아요.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래가 주는 힘은 뭘까요? 아마 말로 못한 걸 다 하지 못한 걸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김선경 씨의 노래 담긴 뜻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를 이해하려고 별짓 다 해봤어 나쁜 놈 사랑을 내게 가르쳐준 나쁜 놈 이별을 처음 알게 해준 나쁜 널 흉터 같은 널 지워보려고 별짓 다 해봤어 나쁜 놈 참 이기적인 사람
변호사님, 사연을 듣고 전후를 들으니까 정말로 절절하게 다 녹아있는 것 같으네요,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게 벤의 나쁜 놈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아픈 널, 흉터 같은 널 지워보려고 내가 별짓 다 해봤지만 나쁜 놈 참 이기적인 사랑 뒤에 아름다운 이별이 어딨니? 내게는 너무 미운 너. 이게 바로 이 김성경 씨가 본인의 심정을 토로한 부분과 이 노래 가사가 오버랩되면서 많은 걸 좀 느껴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성경 씨는 방송을 통해서 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정말 잘 살기를 내가 바라겠다. 이렇게 덕담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의미심장하네요. 뭔가 나쁘게 헤어지지 않고 그냥 좋은 감정 유지하고 그냥 그 기억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혼의 아픔 겪으면 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결혼하셨던 분은 6살 연하였어요. 굉장히 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서로가 문제가 있었겠죠. 서로가 문제 있어서 헤어졌는데 제 입장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혼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죠. 헤어지는 게.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고는 했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한 집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너무 저는 지옥 같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집도 못 얻고, 뭐 받은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있게 해줘라는 정도로 제가 그 결혼 생활 중에 조금씩 적금해둔 돈을 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집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10년지기 거의 친누나처럼 입안에 혀처럼 굴던 매니저가 그 집을 구한다고 그러고 돈을 자기가 써버렸어요. 결국은 법정에서 만났고 오래됐는데 왜 안 잊어버리지? 하여튼 그래서 이겼어요. 돈을 하나도 못 받았지만 이겼어요. 그런 거 이기는. 세상에 김은미 팀장님 믿었던 사람 10년지기 친누나처럼 대했던 남성에게 이런 또 배신을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성경 씨는 제가 보면 약간 슬퍼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요. 제가 써니에서 뵌 것 같아요. 그분을. 네, 영화에서 뵀는데 아무튼 자기가 영화 작품을 하면서 모았던 돈이 한 수억이 됐는데 전세돈 그거를 이제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됐던 거예요. 섬으로 촬영 나가는 바람에 그 매니저, 그 10년 동안 친했던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금고에 넣으랬더니 그 매니저가 자기 금고에 돈을 넣은 거예요. 그 돈을 다 야금야금 유흥비로 전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횡령이나 사기를 고소했겠죠. 재판장에서 만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 김성경 씨가 승소는 했습니다. 이기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매니저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민사를 해도 돈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보니까 제가 지금 슬픈 모습이 약간 좀 부드럽게 보이고 맑아 보이네요. 김성경 씨 다 지난 걸 잊어버리고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계속 있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혼의 아픔을 듣고 또 일어서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 제안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나? 잠은 며칠 못 잤지. 설레가지고. 사실은 조금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 조금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나이가 너무 이 관리를 잘하셔서 진짜 되게 관리 사무실에서 하는 거지만. 근데 선생님 그런 유머는 어디서 유머 같은데 다니세요? 유머 감각, 관리를 잘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관리사무소 하는 거냐? 그렇게 유머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유머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이 우다사스리의 또 하나의 커플, 김용건, 황신혜 커플입니다. 방금 보신 이지훈, 김성경 커플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데 이 두 사람의 나이차 17살에 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극에서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고요. 상당히 이제 연기 이력이 많은데도 극에서 만난 적은 없고 사석에서 여러 차례 조언했던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플로 호흡을 공식적으로 이제 맞추게 됐는데요. 김용건 씨가 내 이상형은 엄마처럼 푸근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황신혜 씨가 내가 바로 그 이상형에 맞춰주겠다라고 화답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달달한 케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두 사람 모두 이제 아픔은 겪었어요. 이혼의 아픔은 겪었는데 두 사람이 물론 가상 커플입니다만 어떻게 이 조합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저는 뭐 좋게 봅니다. 어쨌든 17살 차이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좋게 보지만 사실은 이 그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두 분 다. 두 분 다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황신혜 씨의 딸 이진희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응원했냐면 이게 이제 SNS 글을 올리고 기대된다. 두 분의 사진을 같이 올린 SNS, 본인 SNS 올리고 기대된다는 글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곤 씨 같은 경우에 차현우 씨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차현우 씨인데 차현우 씨 같은 경우도 그 황신혜 씨하고 커플이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 아니냐고. 놀란 거죠. 아들도 놀랄 정도로. 김용건 씨가 황신혜 씨와 커플이 된다고 하니 그만큼 기뻐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녀들도 두 분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건 씨의 배우 경력이 무려 50년이 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그냥 나이도 넘는 정도인데 별칭이 있을 것 같아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김용곤 씨가 1967년 KBS 7기 공채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김용곤 씨를 아는 거는 전월기에서 알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스터 입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 시아버지 또 탈배라고 하는데 보시면 저렇게 양복에 저 핑크색 옷을 저도 못 입거든요. 저분이 지금 74세로 알고 있는데 핑크색 옷을 입고 옷도 보세요.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국민의 시아버지고 꽃 할배는 맞다. 저도 저걸 닮아서 앞으로 핑크색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22년 차 혼밥러라는 별칭도 있는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하정우 씨가 이 부모님이 이혼 사연을 과거에 간접적으로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 하정우 씨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뉴욕대학교 영화과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신용카드 준 거 가지고 썼겠죠, 그때야. 근데 갑자기 동생한테 빨리 들어와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카드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엄청난 빚더미로 쌓여가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IMF 때 이제 어머니하고 처가 쪽에서 식품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IMF에 무너지고 빚더미 올라 있었고 본인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처가 식구들만 좀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건 씨 그 당시 남은 재산 딱 차 한 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빚을 청산하는데도 7년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픔도 있었군요.